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서투리 뉴스 화두는요, 일촉즉발입니다. 살짝 건드려도 팡 하고 터질 것 같은 상황이죠. 일주일 전과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미중 무역 협상 정말 일촉즉발입니다. 이러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이러다 정말 화염과 분노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원달러 환율 쭉쭉 빵빵입니다. 그래서 2,500원, 3,000원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도 있습니다. 달러를 사두는 것 좋을까요? 이런 문의도 많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2,500원, 3,000원 넘어가면요, 첫 번째는 한국 경제가 폭망이요, 두 번째는 미국 경제도 폭망입니다. 한국 때문에 폭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이유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집값 하락세 만만치 않습니다.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고요. 따라서 이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집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 많습니다. 또한 이것이 서울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나는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문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급등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참 심각하죠.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많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관리가 잘 못되면 결국 전체적인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자, 아슬아슬 부채 폭탄, 이 가운데 금융위기는 어떨까 싶은 걱정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대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참 많은 것이 달라졌다라는 생각 가졌습니다. 자, 일촉즉발, 오늘 서투리 뉴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촉즉발의 시대. 먼저 위기 폭발의 조건을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위기가 터질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보면 완전히 믿거나, 즉 무방비한 상태로 믿어버리거나, 또 반대로 완전히 못 믿거나. 완전히 믿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터졌던 것이 한국만 하더라도 20년 전 IMF였습니다. 축배를 들었을 때 터졌죠. 또 글로벌 금융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낙관할 때 터졌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못 믿거나 이런 상황, 지금입니다. 북한과 미국도 완전히 못 믿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옳고 그름의 분별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믿거나 완전히 못 믿거나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준과 판단은 각자 다릅니다. 그 대신 서로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할 일입니다. 서투리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또 다른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다 보면 참 이념 대립이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나라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우리가 이제 진보는요,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의 현상에서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풍지에 바람이 세면 사랑은 대문 밖으로 달아난다. 죽고 못 살겠다는 사랑도 경제적 빈곤이 쫓아오면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보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수하면 먼저 넉넉하고 따뜻하고 좀 나눌 수 있는, 또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를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람. 따라서 진보든 보수든 그 어느 쪽이든 무조건적인 지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정파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선거 때 발휘하면 될 문제죠. 현재 우리 한국의 위기 촉발, 그 가운데는 이 같은 무조건적인 이념 대립, 정치 대립도 한 몫을 차지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지지, 즉 완전히 믿거나 또 상대 진영을 완전히 못 믿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중요한데, 한국 경제 볼까요? 한국 경제의 이 구조적 문제를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율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닙니다.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출산율입니다. 내 집, 남의 집 할 것 없이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하더라도 애를 낳기 싫어합니다. 한국의 미래에 내 아이를 살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 세대가 애 낳고 못 살겠다는 나라, 이게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이 낮습니다. 갈수록 질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고령화 영향이 크죠. 그런데 이 고령화도 가난한 고령자층이 많아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상대적 노인분곤율 50%, 거의 절반은 어제 오늘 일 아닙니다. 거의 지난 10여 년 계속 지속되고 계속 지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경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또 이해하는 바탕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일촉즉발, 미중 협상, 경제력이 폭발할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0일 오전이죠. 0시 1분부터 2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전격 인상했습니다. 지난해에 이미 한 2,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적용을 했죠. 때론 25%, 때론 10%. 그런데 10% 적용했던 것을 25%로 전격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거의 5,700개 중국 수입품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휴대전화, 컴퓨터, 어류, 장난감 등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머지 미국 입장에서 수입품에 대한 전 품목의 모든 품목에 25%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협상 모드입니다. 미국에서는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또 스티븐 머누신 재무장관이 팀을 이루고 있고, 중국에는 류호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지금 협상 중입니다. 오늘 들어온 뉴스, 지금 현재 뉴스는 오늘 협상은 마무리되고 또 내일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10일 오전 0시 1분부터의 관세 부과라기보다는 기존 10%에서 25%로 전격 인상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숨어있는 코드가 어떤 것일까?
이 관세율은 10일 오전 0시 1분 이전에 미국을 향해 출발한 중국 화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10일 오전 0시 1분 이후부터 미국을 향해 출발하는 중국 화물에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일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해도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중국 수출품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선적을 준비하는 품목에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죠. 적어도 지금 협상 중에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없습니다. 어쨌든 미중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잘 마무리되리라고 기대했던 이 협상이 갑자기 크게 삐끄덕거렸던 이유, 전문가들은 미국의 자신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자신감일까요? 어쨌든 지난해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크게 영향 없습니다. 자, 그것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별로 아니다라는 거죠. 별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또한 미국의 지난 1, 4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도로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런 자신감이 곧 협상에서의 시간 벌기로 이제 바탕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협상을 하면서 관세를 인상했는데 당연히 대중 압박용 카드가 되죠. 또한 덧붙여서 10일 오전 0시 1분 이후에 중국을 출발하는 화물에서부터 적용을 하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협상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소급 철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게 미국은 결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원하는 거죠. 그 합의가 다만 미국의 기대 수준에 맞아야 된다라는 내부적인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자, 만약에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어떨까요? 전 세계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타격이 있겠죠. 그런데 미국에도 큰 타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협상이 결렬된다고 하면 이번 4분기까지는 0.8% 정도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체 모든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또 보복으로 대응을 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 중국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농산품들이 주요 타겟들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농가들은 트럼프의 표밭입니다. 즉 중국의 보복은 정확하게 트럼프의 표밭을 강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트럼프의 표밭, 미국의 농가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죠. 덩달아 내년에는 미국 선거입니다. 트럼프는 결국 결렬이 아닌 합의를 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지금 당장은 합의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미국 경제도 좋고 등등이 영향을 주면서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동시에 지금 회의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또 중국의 보복이 같이 합쳐지면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에서는 내년 4분기까지 무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6%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일자리가 무려
상백만 개가 실종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촉즉발 미중 협상에서 이것이 경제 위기로 폭발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협상의 엎치락 뒤치락으로 인한 투자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투자는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또한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 볼 것은 쭉쭉빵빵 원달러입니다. 원달러가 2,500원, 심지어 3,000원도 넘었을까요? 자, 지금 보는 그림은요. 위에 그림은 원달러 환율이고 아래 그림은 유로 달러 환율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원달러 환율은 최근 급등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또 급락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많이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 그림에 보면 오른쪽 꼬리가 좀 축 내려왔죠. 자, 오늘자 반영된 겁니다. 반면에 이제 유로하고 달러 보겠습니다. 유로 달러가 지난 2월 26일이었네요. 3월 1일이었습니다. 3월 1일 날 1유로가 1.13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때는 이제 유로화가 강세였습니다. 달러 약세. 보통 우리가 이제 1, 4분기 동안에는 달러가 약세였죠. 유로가 강세. 또 이제 유로하고 달러 비교만 하더라도 지난 4월 25일이네요. 지난달 4월 25일에는 1유로가 1.11달러 정도.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지금 현재는 달러 1유로가 1.12달러 정도. 또 지난 4월 25일 기준으로 하면 유로가 달러보다는 셉니다. 4월 25일자 기준으로 한다면 말입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 환율과 원화와 유로 환율을 비교해도 지금 이제 위에 그림처럼 원달러 환율처럼 유로 역시도 원에 대해서는 많이 같은 기간 비슷하게 강세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원달 이 환율에 대해서 특히 달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 살고 아무래도 원달러가 익숙하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 상황과 달러를 자꾸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서적 습관이 되어 있는데, 자, 원화보다 달러는 유로화에 더 상대적인 민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죠. 한국 경제보다 유럽 경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 유럽 경제보다 글로벌 전체 경제가 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글로벌 전체 경제의 영향이 좋은 영향 또는 나쁜 영향, 즉 글로벌 전체 경제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달러가 강해집니다. 최근의 달러 급등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보다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죠. 자, 환율 변동성은 앞으로 커질 겁니다. 왜 커질까요? 당연히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또 계속 이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글로벌 전체 경제에 대한 이런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은 계속 커질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 조금 전에 이제 앞에서 보았던 달러는 유럽 경제보다 글로벌 전체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환율이 협상이 결렬되면 달러는 또 강세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원달러 환율이 2,500원, 3,000원 넘어서면 첫째는 한국 경제가 폭망한다. 두 번째는 미국 경제도 폭망할 수 있다. 그때 미국 경제의 폭망은 한국 경제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요. 미국은 최대의 수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늘 무역 수지 적자에 시달리지만 그 수출의 규모는 막대합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강달러가 또 지속될 수 있겠죠. 미중 무역 협상 결렬만으로도 앞에 페이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줍니다. 거기다가 중국도 같이 맞대응을 하다 보면 내년 3분기, 4분기까지 무려 3% 가까운 성장률 하락을 예상합니다. 무디스에서는. 그런데 거기다가 강달러, 자, 미국의 최대의 수출 국가라고 하면 이 미국의 강달러는 수출 기업에 굉장히 악영향입니다. 미국이 지난해까지도 지속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의 화폐 가치를 높여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약달러를 가져가겠다. 달러 강세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거기다가 강달러가 지속되면 미국 경제도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달러 사둘까요? 기본적으로 달러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현재는 단기 고점입니다. 물론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단기 고점 구간이라는 거죠. 달러에 대해서는 또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방송만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늘 빨리빨리 궁금증을 풀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 달러는 자연적인 투자 상품은 아닙니다. 즉 상당히 인위적인 개입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플라자 합의 뭐죠? 일본의 경제를 장기적으로 침체로 이끌었던 엔고, 즉 그 당시에 달러 약달러 엔고를 합의했던 것이 바로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이처럼 자국 화폐의 통화 가치는 단순하게 우리가 주식시장하고 다릅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그 나라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영향들, 개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환에 기반한 이 상품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즉, 이 환율은 장기적으로 보장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장기적인 방향성에 방점을 찍고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 이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달러 사둘까요? 자, 이 질문에는 내가 가진 총 자산에 보통 우리가 금이나 달러 이런 쪽에 한 10% 정도 부동산을 제외한 실물, 금, 달러 이런 쪽에 내가 가진 총 자산 한 10% 정도를 보유하는 것이 괜찮다, 적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가 가진 자산에서 그 정도 한 10%를 떼놓을 때, 그쪽으로 분배할 때 의미가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내 돈이 조금 소액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꼭 나누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은 제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환율의 변동은 지금 이제 최근에 1, 4분기에 약달러, 그리고 4월 이후부터 지금 강달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복합적으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길게 보면 이 달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이 수익성은 그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달러는 장기적인 상품으로 투자할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달러는 지금 현재는 단기 고점이다. 이것이 더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이 밴드 구간으로 보면 단기 고점이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환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2,500까지 급등한다, 3,000원까지 급등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가 폭망해요. 외국 투자 자금 다 이탈하겠죠. 또한 두 번째는
미국 경제가 폭락이다. 한국 때문에 아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달러는 투자 상품이다. 장기적인 베이스에서 이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로 넘어갑니다. 수도권 집값 하락 부채질. 자, 3기 신도시가 발표됐습니다. 경기 고양 창릉 그리고 부천 대장 지구인데요. 자, 신도시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 여전합니다. 어떻습니까? 일자리와 교통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자리도 해결되고 교통 문제가 없는 이 자족 도시가 가장 이상적인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을 정말 해야 하는데 이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참 좁습니다.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죠. 돈이 없어서 서울에 못 살지 돈만 있으면 다 서울에 살려고 합니다. 아무리 수도권 광역교통망이 확충되고 잘 되었다 하더라도 공짜로 다닙니까? 돈 내고 다닙니다. 시간, 출퇴근 시간 또 한두 시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만든다 하더라도 서울에 내 직장이 있는 한에는 기본적인 주택 문제를 신도시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즉, 일자리와 교통 문제가 없는 자족 도시로의 신도시는 정말 우리 현실에서 쉽지 않다. 이 인식을 자꾸 부정하다 보니까 그 결과 이 신도시가 잘못되면 오히려 서울 집값에 대한 상대적인 우위만 강화된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수도권 아파트의 최근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짚어보면요. 경기도권 평균은 지난해 3억 2,636만 원이었는데 아파트 평균 가격입니다. 올해 3억 5,159만 원으로 약간 올랐네요. 경기도 평균입니다. 경기도 평균이니까 경기도권역 내에서도 오른 지역이 있고 내린 지역이 있겠죠. 특히 고양시, 일산. 지난해는 3억 2,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1,700만 원입니다. 떨어졌죠. 내렸죠. 반대로 성남시 분당구 지난해는 7억 4,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억 3,700만 원입니다. 올랐죠. 즉 경기도 전체를 보면 지역적으로는 오른 지역이, 내린 지역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오른 지역이 많이 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 평균을 올린 겁니다. 경기도에는 분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판교도 있습니다. 그죠? 또 경기도에는 과천도 있죠. 반대로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인 미분양 지역입니다. 인천은 미분양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편에서 3기 신도시가 경기 고양 창릉에 생깁니다. 부천 대장에 생깁니다. 특히 경기 고양 창릉은 일산 신도시에도 영향을 주고 또 2기 신도시 가운데서 어디죠?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파주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3기 신도시가 1기, 2기 신도시와 완전 독립적으로 자족 기능을 기반한 이런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존 1기, 2기 신도시, 특히 2기 신도시도 상당히 지금 교통 문제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앓고 있죠. 그것들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복적인 이런 3기 신도시가 전체 수도권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 현재의 집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뭐냐면 강남 집값 우리가
정부에서 정말 강남 집값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는데 이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 자체가 무모하다는 거죠. 강남에 사는 여러분 또는 강남에 살지 않는 여러분, 강남 살기 좋습니다. 교통 좋죠? 여러 가지 문화복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가격에 강남에 살 수 있다고 하면 앞다투어 강남을 다 선택할 겁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이게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그것을 목표로 하면 누가 강남 집 포기하고 2기, 3기 신도시로 가겠습니까? 강남 작습니다. 강남 땅 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고자 하는 형편이 되면 살고자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도시에 대한 정부가 집착을 포기해야 된다. 집이 남아 돕니다. 수도권에. 인구는 줄어듭니다. 올해부터 절대적인 인구가 감소합니다. 또한 시장 논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강남에 수요가 많으니까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의 재건축, 오래됐으니까 재건축합니다. 그 아파트를 살 만한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삽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대신에 후분양제, 또 공공주택 확대, 또 지역 균형 개발 속도를 좀 내고 이런 등등의 것들로 시장은 인정하면서 또 시장 외적인 것들의 공공성,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의 주택 정책이 방향을 잡아야지 지금처럼 전혀 자족 도시가 불가능한 우리의 형편에서의 신도시의 확장, 확대 공급, 또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이 무모한 생각, 아마 이것들이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오늘의 부동산 정책, 내일의 부동산 정책도 상당히 미궁에 빠뜨리지 않을까, 그런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질문 최근에 많습니다. 지금 집 사도 될까요? 저는 늘 아파트 집값 하면 서울과 수도권을 분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서울 집값만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지난해 서울 집값이 폭락할 거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저는 폭락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 파는 가게 방송을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따라서 지금 집 사도 될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나의 재정 형편이 괜찮다면 사세요. 그런데 투자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주거 목적일 때 앞으로의 서울 집값 역시도 투자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용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투자 이익을 거두기가. 대신에 내가 실구주 목적이라면 지금보다 서울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길게 보면 크게 의미 있는 하락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3기 신도시가 계속 엉망이 될수록 새로운 신도시가 엉망이 될수록 서울 집값에 대한 상대적인 우위는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수도권은 어떨까 지켜보셔야겠죠. 3기 신도시도 추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도 벨로이기 때문에 수도권 집값 하락을 오히려 부채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3기 신도시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집을 사도 될까요? 하는 분들은 지역에 따라 권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대출 연체율입니다.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슬아슬 부채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최근에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1년 내에 자영업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최근 1년 내에 사업 전환이나 폐업이나 휴업을 고려했는가?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500명 가운데 3분의 1, 33.6%가 최근 1년 내에 폐업 휴업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판매 부진,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죠.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뭐 10중 8구는 판매 부진, 경기가 좋지 않아서 폐업 휴업을 고려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재료비 등 원가가 상승했다. 또 동일 업종 경쟁이 심화됐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장사라도 해야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또 인건비가 증가했다. 뭐 이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등등도 영향을 주었겠죠. 그런데 이 질문이 재밌습니다. 왜 폐업 않는가? 즉 폐업 휴업을 고려했고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폐업해야 한다고 휴업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폐업하지 않는가? 가장 큰 이유가요. 매수자가 없다는 겁니다.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점 정말 듣는 분들도 많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에 내가 일자리, 소득이 없다고 해서 덜컥 자영업을 한다는 것은 또 대체로 뭐 빚까지 내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형편이라는 거죠, 지금. 매수자가 없습니다. 가게를 내어놓아도. 또 당장에 폐업을 한다 한들 생계 유지가 어렵다, 다른 대안이 없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60% 정도. 또 이런 분들도 있네요.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작용합니다. 팔려고 해도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없다. 폐업을 하면 당연히 다른 대안이 없다. 빚이 계속 쌓이더라도 가게를 하고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 또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런 등등.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다. 이런 행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난 1, 4분기에 참 급등을 했습니다. KB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연체율이 0.41%로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DGB 대구은행 지방은행은 거의 뭐 1%입니다. 1%에 육박했습니다. 0.94%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0.16%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북은행, 광주은행, 이 지방은행들의 연체율이 무려 1% 수준에 육박해 갑니다. 전북은행 0.99%, 광주은행 0.84%, 경남은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0.36%였는데 이번에 0.74%로 2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러다 금융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 우선은요, 지금 현재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많이 높아졌고 특히 지방은행 높아졌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보다는 높아졌지만 낮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추세는 굉장히 우리가 우려스럽죠. 한번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 관리가 잘 못되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체율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다 금융위기, 금융위기는 결국 은행의 부실화가 가장 큰 내관입니다. 내관인데 한국의 은행, 특히 시중은행들 참 장사 잘했습니다. 그동안 돈도 많이 빌려줬고 또 적당히 예대 마진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은행들이 뭐 1조 벌었다, 2조 벌었다 우리가 지난해 뉴스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연체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또 은행들은 항상 이 대출 채권 상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출한 금액에서 일정 부분은 항상 연체가 될 수 있다, 부도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충당금이라고 하죠. 대손 충당금. 이 대손 충당금을 항상 쌓아둡니다. 그것을 매년 연초에 상각을 합니다. 즉 쌓아둔 대출, 별도로 떼어둔 대출 충당금, 대손 충당금과 실제로 부도가 난 대출을 서로 맞결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금융위기라고 할 때 우리가 시중은행을 은행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당장의 나의 형편을 걱정해야 합니다. 우선은 경제가 힘들수록 또 여러 가지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내 가정, 나의 채무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빚내어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무리해서 빚을 내어서 무언가를 장만하는 일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다 금융위기가 아니라 이러다 내 가정이 파산나지 않을까? 이 점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취임 3주년 대통령 대담 인터뷰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인데요. 첫 번째, 최저임금. 대통령의 대담 인터뷰에서 몇 가지 점을 좀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을 2020년에 많은 공약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부작용을 인정하고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대담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인정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 성장률을 2% 중후반으로 대통령은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양, 즉 재정 지출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 이런 집행들을 빨리 해야겠죠. 자, 추경 집행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른 문제로 패스트트랙 등 다른 문제로 많이 갈등하고 있습니다만 추경도 제때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돈을 쏟아부어도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우리나라 경기를 내수를 빨리 부양해야 하니까 제대로 좀 돈이 공급되면 좋겠고, 또 두 번째, 돈이 공급되더라도 잘 공급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이 돈이 효율적으로 우리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잘 살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등의 우리나라의 굵직한 산업들의 회복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수출 기업의 회복이 관건인데 이것이 어디에 연관이 되냐 하면 바로 글로벌 경제, 특히 미중 무역 협상 여부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 기업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수는 어렵지만 이 수출이 잘 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 실적은 좋아집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당장에 우리 경제는 답답하지만 수출 기업 위주의 주식시장은 괜찮을 수 있다. 이것을 따로 보아야 한다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하반기 2% 중후반 가능 예측에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추경, 재정 지원 부양, 또한 글로벌 시장의 회복, 적어도 미중 무역 전쟁이 결렬되는 이런 최악의 수는 없어야 된다. 그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 2% 중후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 점도 크게 달라졌네요. 미사일 발사 계속 북한이 대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북한에 대한 속도 조절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이야기도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대담 인터뷰에서 한 것도 조금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북 기조도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것을 지금 모색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잘 되어야겠죠. 그렇지만 항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만 될 수 없는 것이 한계이고 북한과 미국이 아까 우리가 어떨 때 위기가 시작할 때 터진다고 했습니까? 완전히 믿거나 완전히 못 믿거나 즉 서로 완전히 못 믿는 상태죠. 북한은 자신들에게 채워져 있는
이 족쇄를 풀어달라. 그러면 다 내놓겠다라는 거고, 미국은 아니다. 니들이 완전 손을 들어라. 그래 우리가 풀겠다. 이 평행선에서 계속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 서로 못 믿고 있는 거죠. 무엇을 믿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한국의 입장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하더라도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통령도 미사일 발사 계속 대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재판이 확정 안 돼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대통령은 답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반대로 뒤집으면 재판이 확정되면 사면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이처럼 취임 3주년 대통령의 대담 인터뷰에서는 이 인터뷰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들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만족 불만족을 떠나서 어쨌든 달라지고 있다. 이 점을 먼저 유념했습니다. 일촉즉발, 정말 대내외적으로 불안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달라져야 합니다. 정치, 경제, 기업, 우리 모두도 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기 폭발의 원인은 뭐라고 했죠? 완전히 믿거나 그 조건, 완전히 못 믿거나, 정말 완전히 믿고 완전히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건 믿고 또 안 믿을 건 안 믿는 분별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K-팝을 대표하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 뭐죠? 방탄소년단이죠. 이 방탄소년단이 미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핵심 역량은 창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 한국이 정말 창의와 열정과 근면과 노력 하나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창의가 우리나라의 정말 핵심 역량으로 특히 4차 산업 이후에 더욱더 차별적인 가치로 성장시키려면 진보, 정말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 진보. 또 보수, 따뜻하고 넉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적 진보와 따뜻한 보수가 잘 연합하면 지금의 일촉즉발의 우리 한국 경제도 지금까지처럼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눈 서투리 뉴스 일촉즉발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좋은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